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좀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도 자료와 첨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2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은 체크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쪽 부분을 공부해 오셨거나 관련 업무를 하거나 이러셨던 분들은 이제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2021년 9월 정도에 개인정보법 2차 개정, 그 전에 이제 2020년도 8월 5일에 개인정보보호법 1차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화합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에 있었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특례 조항으로 오면서 일단은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관해서 합쳤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2차 개정을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약간 텀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안과 국회의원 법안 발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했던 내용들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병합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조항들은 개정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해서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한 2차 개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마다 조금씩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그 사항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 이게 중요해요. 전면 개정. 그죠? 데이터 신경제 시대를 열린다. 여기서 우리가 좀 워딩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전면 개정.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법률적 근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업무를 어느 정도 많이 업무에 많이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경제로 이제 발돋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경제에서 의미하는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를 좀 없애겠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하겠다. 기존에 묶여있던 이런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어떤 장벽 같은 것을 약간 허물겠다.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고 3월 14일 공포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에 공포가 되면 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되면은 시행이 되고요. 또 꼭 6개월이 아니라 1년 후에 또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6개월 후에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 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9월 15일 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중간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률이 바뀐 것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 조문은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지만 현장에 있거나 실무 담당자들은 거기에 따른 또 업무 개선서부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가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한 후에 지금 오늘이 보도자료가 3월 7일이니까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거죠. 이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경제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은행에 요즘에 잘 갑니까? 그죠? 은행에 특별한 뭐 오프라인 어떤 그 업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점포나 이런 데 잘 방문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뭐 OTP 배터리가 다 나갔다. 그래서 OTP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러면 은행에 좀 방문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뭐 금융상품 가입도 하고 처리가 앱이나 외부로 다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사이버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디지털 전환이란 의미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더 빨라진 거죠.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에 견인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합하는 어떤 규범을 더 만들겠다. 거기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것이죠. 2011년 법 제정이 2011년 3월 30일 그리고 6개월 후에 공포되어서 2021년 9월 30일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수고의 시간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2년 정도의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전면 개정, 그래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20개 의원안을 통합해서 정부가 제안했었던 그런 내용과 또 국회의원안을 두 개를 통합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항별로 주요 항목이 여러분들이 이미 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든지 기존의 뭐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데 참석하셔서 2차 개정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그 주요 항목 외에도 조항들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여기서 주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어떤 부각되는 것, 가장 큰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법 제정, 신설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디지털 경제 견인이 되겠다. 개인정보에서 정부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확산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있는데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미 그 개인정보 이동권, 전송 요구권이 이미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금융이나 카드, 보험 이런 신용정보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한정돼 있는 영역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의 신기술, 신산업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여기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신용정보법이고요. 나머지는 각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과 공공 등 일반 분야에서 공공도 전자정부법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행정 24시 뭐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유통, 특히 이제 의료도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전송 요구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데이터 간의 합종연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데이터의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때 현실과 달리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혹은 폐쇄형 카메라 뭐 이렇게 됐죠, 기존에는. 근데 이게 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뭐 대표적인 게 그 택시 같은 경우죠. 택시나 어떤 그 버스 이런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에 주치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라든지 이렇게 되면 택시 기사분들이 CCTV를 설치해서 안쪽으로 승객들이 타는 쪽으로 이렇게 블랙박스를 만약에 설치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법 25조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그 차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블랙박스를 전면으로 이렇게 또 주시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이동합니다. 차량이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뭐 가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나 뭐 사람 이런 것을 비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이동형 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바깥으로 비추고 있느냐 안쪽으로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블랙박스가 전면을 향하고 비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든지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제 체계를 개편해서 동일 행위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돼서 실효성이 좀 낮은 조문들은 또 삭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통합 정비에서 12개 조항을 정비했고 2개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지정이라든지 아동정보보호 등 이런 것들은 좀 정비가 좀 됐고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방송자, 사업자, 특례 같은 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사항 중에서 좀 개선되어 있는 주요 사항을 언급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주체 이제 권리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실질적인 어떤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 기관 간의 신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 이제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관행에서 벗어나서 상호 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개보위가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한 후에 개선하도록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이야기는 정보 주체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앞에 이렇게 되면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뭐냐면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좋든 안 좋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의하지 않음 이러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불합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동의함을 하고 그냥 해야만 서비스해야 되는 어떤 필수 동의.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사항에 봉착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선택사항으로, 그거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어, 여러 가지 이제 동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처리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규율이 받도록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동의만 받는 어떤 동의 만능주의, 이건 이제 좀 사라지죠.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일반법으로서의 동의는 살아있는 겁니다. 일반법으로서 있는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자칫 요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봤던 동의는 뭐 다 사라진 거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그런 동의는 살아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침을 평가하고 그리고 계약 이행이라든지 공중위생의 안전이 추가돼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동의를 받는다는 거. 이렇게 되면, 왜냐면 아까 동일 규제,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이렇게 됐으니까 정보통신망법에 특례 조항이 있던 것이 이번에 다 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받는 것이 수집 목적, 이용 항목, 또 보유 기간,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네 가지죠. 거기에 합해서 뭐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조항에 있는 부분에서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조항인 15조를 따라야 되는지 39조를 따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례 조항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대신에 계약 이행과 공승위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상황들은 이제 선택사항에 대해서만, 선택사항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인 동의 말고 선택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렇게 보이고, 실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라든지 어떤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얼만큼 현행화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공고를 해서 조금 더 향후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중심적으로 제대로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뭐 법적인 불이익이라든지 뭐 위반됐을 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삼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그냥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냥 뭐 동의 안 하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의 정보 주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동의를 했던 그런 기존 관행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활용되어 있는 자동화된 결정이 어떤 그 새로운 요구권, 정부 주체로서의 요구권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GDPR에도 있는 내용들이고, 향후의 신기술에 따른 자동화 결정에 대해서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설명을 요구하고 또 거부를 한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설명 요구권들이 신설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와 자치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시책 의무를 명하게 했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절차에서 기존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신청이 되면 참석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공공기관 아니었을 때는 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이렇게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분쟁 조정이 신청이 되면 거기에 응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사실조사까지, 요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좀 권한을 조금 더 부여하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만 제출하라고 하면 그 자료만 보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의 어떤 신빙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분쟁 조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타이틀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국외 이전과 과징금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외 이전을 하려면 정부 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동의 외에도 동의도 해야 되고 계약, 인증, 적정성 결정, 이게 뭐 예를 들어 GDPR하고 적정성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적정성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돼서 글로벌 규범에 맞게끔 서로 상호 운용성 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유연한 그런 영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GDPR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직접 기업에게 부담이 됐다면, 이제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GDPR하고의 적정성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에 이제 또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또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중지 명령권이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건을 확대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형벌 위주로 이제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사처벌이 있고요. 뭐 과태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인 민사처벌도 있죠. 민사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사처벌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되다 보니까 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해당 업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 뭐 정보 보안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해서 업무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사처벌을 뭐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규정들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개인정보는 너무 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굉장한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서포팅 해주고 또 담당자들이 그 업무에 대한 부담 리스크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형벌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벌 중심으로 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맥락은 뭐예요? 결국은 의사결정자, 대표라든지 기관장, 이런 의사결정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렇게 됩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크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양벌 규정이 있어서 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담당자, 사용자, 그다음에 취급자, 이렇게 법인 같이 양벌 규정도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지만 경제벌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직접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을, 그 위반 사항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경제벌 중심으로 했다라는 이 맥락의 중심에는 형벌 위주에 있는 부분을, 리스크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그 의사결정자, 대표라든지 임원진, 경영진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도 이 이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을 하고,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서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매출액이 굉장히 큰 곳, 이런 곳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수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이제 물러난 것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됐다. 이것은 뭐냐면은, 좀 그러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좀 약간 부담이 경감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체 매출액의 3%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해당 규제 당국에서 전체 매출액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제는 반대로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지 않으면 전체 매출액의 3%가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위반 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럼 입증 못하면 전체 매출의 3%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또 규제 당국에서는 또 어떤 그 시간과 비용,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감을 주면서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생기면 그냥 이런 부분,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이런 내용은 빠지고 전체 매출의 3% 뭐 혹은 5% 뭐 이런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제도라는 것은 이게 좀 한 스텝 이렇게 연착륙하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과도하게 됐을 때는, 엄격하게 되면 좋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너무 얼어붙거나 이런 너무 부담이 가중이 되면 또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의 특성이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계속 법이라는 것은 뭐 규제 완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복적인 사건 사고가 되면 계속 이 그물코가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특성, 구조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될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을 놓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전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또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뒤에 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첨부 파일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서 좀 마치고 뭐 이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서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출퇴근하시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요때는 좀 하나씩 세부적으로 짧게 핵심만 좀 전달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